안녕하세요. 전번에 이어서 토양학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회 문화재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A형입니다. 문제지는 큐넷 전문 자격 문화재 수리기술자에서 뽑아볼 수 있고요. 다른 기타 토양학 문제들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KT 준준에 가시면은 토양학 문제 많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라든지 농촌 지도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나무의사 토양학에 그 문제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토양 생성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토양 생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42쪽 한번 볼까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42쪽 토양 책 42쪽에 보면은 토양 생성이 그 무기 성분의 변화로 인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조류라든가 이런 거가 분해를 해서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43쪽에 가면 점토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운모 장석 같은 게 이제 그 1차 광물이 2차 광물로 이제 바뀌는데 풍화작용을 받아서 이제 생성되는 게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갈색화 작용이라고 있어요. 그 갈색화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44쪽에 보면은 철 알루미늄 직접 작용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무기 성분에 의한 거는 네 가지가 있고 유기물에 의한 또 생성이 있어요. 부식이 집적돼서 45쪽에 보면 부식이 집적돼서 생성되는 게 있고 이탄이 집적돼 갖고 생성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유기물이 직접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동에 의해서 그 46쪽 밑에 보면 회색화 작용이라든가 염기 용탈이라든가 포도조라든가 염류화 작용 이런 게 있어요. 알칼리 작용도 있고 석회화 작용이 있고 이런데 생성하는데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건데 그런 걸 물어본 문제예요. 생성이 어떻게 됐냐? 1번 철 알루미늄 직접 이거는 염기와 규산의 용탈이 돼 갖고 이렇게 이제 생성된 거라 맞는 거 지문이에요. 이게 철하고 알루미늄이 직접 되는데 그 토양 성분 중에 염기하고 규산이 이제 용탈이 돼 갖고 집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금방 얘기한 회색화 작용이라는 데 회색화 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틀린 지문인데 건조한 산화 상태의 토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색화 작용은 그 습기가 많은 데서 일어나잖아요. 회색화 작용. 그래서 이거 2번이 틀린 거고 3번 이탄 집적은 장기적인 혐기 상태의 요암지 이런 건 저수지라든가 늪지 같은 데서 이탄 집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혐기 상태의 요암지고 포도주라라는 게 있어요. 그 수비나 한대 지방의 침엽수림 같은 데서 일어나는 포도주라 이렇게 이제 생성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2번이 회색화 작용이 이제 습기가 많은 데서 이제 그 환원 상태의 토양을 이제 회색화라고 그러는데 건조한 토양의 산화 상태라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57번입니다. 건조 지역에서 발달한 토양으로 오클릭 표층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물이 축적되지 못하여 밝은 색을 띠는 토양목으로 오른 것은 이건 토양목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페이지는 제가 체크해놨어요. 439쪽에 보시면 쭉 있습니다. 12가지가. 그러니까 12가지는 꼭 시험에 나니까 그 대표적인 특징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옥시졸이라고 있어요. 옥시졸은 이제 그 고온 다습한 카올리나이트, 석영, 철, 알루미늄 이런 거가 형성이 돼서 생긴 그 목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건조 지역에서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건조 지역이라는 거는 그 사막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비는 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날아가고 건조 지역에서 발달하고 유기물이 이제 축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밝은 색을 띠는
모래 사막 토양은 아리디졸이라고 그래요. 아리디졸.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 몰리졸 같은 경우는 초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원 같은데 표층이 유기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같은 게 많은 몰리졸 이렇게 이제 몰리졸 이런 제주도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의 히스토졸은 늪지 뭐 이런 거 그 유기물층이 이제 40cm 이상으로 쌓여 있는 걸 히스토졸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토양을 12개로 나누잖아요. 12목이라고 그래요. 목. 가장 큰 단위로 나누는데 12목 중에서 이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을 다 12개에 대한 거 특징을 다 알아두셔야 돼. 애우고 계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건조하면 아리도졸이다. 그 저기 하면은 고온다습하면 옥시졸이다. 뭐 초원 같은 데는 표층이 유기물이면 몰리졸이다. 연못이나 습지는 히스토졸이다. 뭐 이렇게 외우시고 뭐 우리나라가 많은 저 있죠. 뭐 엔티졸 뭐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고 다 아셔야 돼요. 그 439쪽에 가셔서 계속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58번 들어가겠습니다. 토양 조사 지점의 개왕에 관한 세부 기록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토양을 이제 토양 조사를 나가요. 그때 이제 기록하는 게 있는데 이건 434쪽에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뭐 실습할 때 이제 우리 봤잖아요. 토양 단면 이제 뭐 땅 파갖고 그 단면 이제 기록하는 게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 토양을 조사할 때 그 조사할 지점의 그 근처에 있는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그 토사 지점 개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또 이제 그 해당 그 지점 땅을 파서 조사하는 지점에 대한 조사 토양의 개왕을 또 적는 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땅을 파서 단면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단면에 대한 거를 또 기술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층이 그 단면에 나타난 그 뭐 층 있잖아요. 뭐 3개가 나타났다, 4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층마다 그 적는 게 있어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 옆에 있는 거를 조사 지점을 할 때는 뭐뭐뭘 적는다는 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 434쪽에 9-표에 보시면 조사 지점의 개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그 지점에 대한 거는 뭐 단면 번호라든가 토양명이라든가 뭐 조사 일자, 고차 분류 단위, 조사자, 조사 지점, 해발고도, 지형, 경사도, 식생 또는 토지 이용, 강우량 및 분포, 월 평균 기온 이런 걸 적게 돼 있잖아요. 그거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생략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염류 직접 또는 알칼리톡 흔적 이거는 그 두 번째 보면은 조사 토양 그 지점 그 근처가 아니고 그 지점 딱 그 지점에 그 보면은 모재 뭐 배수 등급 뭐 쭉 있고 그다음에 염류 직접 및 알칼리 흔적 또 인위적 영향도 이거는 조사 토양의 개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4번이 답이에요. 틀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그냥 그 내용만 아시면 되고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59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풍건 토양 시료 중 지름이 2mm인 채를 통과한 입자를 사용한다. 맞죠? 어제 말씀드릴 때 모래가 0.05에서 2mm까지는 채를 통과한 거 입자를 사용하는 거 맞는 거예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 채를 이용한 입경 분석은 지름이 0.05 이상인 모래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근데 2에서 0.05까지 채를 사용해서 채 10번서부터 325번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고 모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촉감법에서 양토는 엄지와 검지로 띠를 만들 때 100mm 이상의 띠를
띠가 만들어진다. 그 63쪽인가 거기 보시면은 그 손으로 만져갖고 저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토냐, 양토냐, 식양토냐, 식토냐 이런 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토는 띠가 안 만들어지겠죠. 부스러지겠죠. 당연히. 사토, 모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집어갖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밀어갖고 띠를 만드는데 양토 같은 건 2.5cm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양토는 5cm까지 이제 생기고 식토 같은 건 아예 미끄러져 떨어지겠죠. 물 성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5cm까지니까 50mm 이상이 까지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100이라고 그래갖고 틀린 거예요. 촉감법을 사용해서 이제 토양 성분을 하는 겁니다. 띠 만드는 걸 애우셔야 돼요. 양토는 2.5cm, 식양토는 5cm까지다. 그러니까 5cm는 50mm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은. 4번은 진강 속도를 이용한 입경 분석에는 비중계법과 피폐법이 있다. 이건 여러 번 했죠. 어제도 하고 제가 인터넷 올린 그 문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진강 속도는 뭐예요? 미사하고 점토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하는 방법인데 비중계법하고 피폐법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스톡스 법칙을 이용해 갖고 스톡스 법칙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60번 토양 10g을 1도씩 올리는데 5칼로리가 소요되었다. 이 토양의 비중이 4mg per 세제곱센치일 때 용적 열 용량은 이런 문제입니다. 용적열 용량이라는 경우는 용적열 용량이라는 거는 100페이지인가요? 제가 100페이지라고 적어놨나요? 거기에 보시면은 용적용 용량이라는 건 비열 곱하기 입자 밀도예요. 비열이라는 거는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칼이거든요. 근데 수분 같은 경우는 1g을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10g을 1도씩 올리는데 5칼로리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1g을 올리는 데는 몇 칼로리가 들어갈까요? 이 문제에서. 뒤에는 보지 마시고 10g을 1도씩 올리는데 5칼로리가 소요되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10g이니까 10칼로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5죠. 그죠? 10g을 1도씩 올리는데 5칼로리가 들어갔으니까 1g을 올릴 때는 0.5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비열에다가 뒤에 나오는 비중을 곱해주면 돼요. 0.5 곱하기 4 하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뭐냐면은 비열을 알아야 됐고 이제 비열. 비열이라는 거는 토양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칼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입자 밀도를 곱해주면은 용적열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또 열 전도도 나오거든요. 비열뿐만 아니라 용적열 용량하고 열 전도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열 전도도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계산하는 법은 대충 아시겠죠. 61번으로 넘어갑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산성화되는 건 엄청 많이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이게 다 외워두셔야 되는데 207쪽에 가면은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은 1번인데 옳지 않은 거 pH 의존 전하의 양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pH에 의존하는 걸 가변 전하라고 그래요.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pH에 의존해서 양성화됐다가 음성화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양성화됐다가 음성자가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게 이제 가변전화인데 이거는 산성화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산성화되는 거는 식물의 양이온을 흡수해갖고 식물이 많이 흡수를 하잖아요. 뿌리로. 그럼 그 근처에는 산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양이온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이온이 침전이라고 그래갖고, 양이온이 이제 뿌리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침전이라는 거는 못 쓰게 이렇게 이제 다른 거랑 결합해서, 아까 인산 뭐 불용화 된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 다른 거하고 이렇게 돼서 침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못 쓰게 되는 거를 이제 양이온의 침전, 이렇게. 양이온이 못 쓰게 되는 거를 침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산성화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철 화합물의 산화가 돼갖고, 철이 이제 황산이나 이런 걸 만나갖고, 그 산성화가 돼요. 207쪽에 그 산성화되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62번입니다. 담수된 논토양의 환원층에서 발생하는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뭐 이제 논 왜 갑자기 논이 나오냐 뭐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분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논토양 같은 경우는 그 수분이 많아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물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환원층이에요. 근데 물속 같은 데는 미생물이 사는데 그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그 대체로 사람이야 이제 뭐 먹으면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면 다른 거를 이제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생물들도 물속에서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고갈이 되면은 전자 수용체라고 그래서 질소에 있는 전자를 쓰고, 첫 번째로 망간을 그 다음으로 쓰고, 또 철에 있는 그 전자를 써요. 그 다음에 황을 써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질망, 철, 황 이렇게 외우시고, 산소가 고갈됐을 때 미생물들은 이런 순서대로 질소를 먹고, 그것도 없으면 망간을 먹고, 뭐 철도 먹고, 황도 먹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속에, 그 전자 속에, 그 뭐 황이라고 치면 황 속에 그 전자들이 있거든요. 전자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학식이 복잡한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답이 나오죠. 1번이죠. 이거는 1번은 암모늄태를 갖고 이렇게 이제 산소에서 쓰는 거고, 이런 경우는 환원층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건 2번 같은 질소로 쓴다고 그랬죠. 질소를 해갖고 거기에 이제 10개 저기래서 전자를 써갖고 이제 미생물들이 살아남고 먹고, 이제 남은 거는 또 탈질이 되는 그 N2로 되는 거고, 3번도 그렇고 황이 들어가 있잖아요. 4번 철도 얘기했죠. 그냥 옆에다 질망, 철황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게 아닌 거를 고르시면 돼요. 2번은 질소잖아요. 그죠? 질산. 1번은 암모늄이기 때문에 아니고, 2번은 질소이기 때문에 맞고, 3번은 황이기 때문에 맞고, 4번은 철이기 때문에 이게 쓴다는 거, 그 개념만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63번으로 넘어갑니다. 규산염 점토 강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그 점토 강물, 우리가 흙이라고 지금 토양에 배우는 거는 다 점토 강물이잖아요. 점토 강물이라는 거는 1차 그 뭐 장석, 뭐 운모 이런 게 막 변해서 이제 2차 강물이 이제 물리적 풍화,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를 거쳐서 아주 작은 그 교지를 띤 그게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점토 강물은 뭐냐면 규소 사면체라는 거하고 알루미늄 팔면체라는 거로 오직 두 가지로 기본을 해서 점토 지금 흙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올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1대1 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규소 사면체하고 알루미늄 팔면체가 그 계속 연결이 돼 갖고 한 층은 규소 사면체고 한 층은 알루미늄 팔면체가 이렇게 벽돌 싸듯이 이렇게 돼 갖고 결정을 이뤄 갖고 카올리나이트 1대1 광물이 된 거고, 버미큘라이트 2번 같은 경우는 그 양쪽으로 규소 사면체가 있고 가운데에 알루미늄 팔면체가 있어요. 그런 거를 2대1층이라고 그래요. 규소가 양쪽으로 2개 있고
가운데로 있고 뭐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아무튼 그렇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크롤라이트 같은 경우는 2대 1대 2대 1대 1대 이렇게 돼요. 2대 1대 1, 2대 1대 1 이래갖고 그거는 아까처럼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 뭐 블루 사이트라는 그 층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규산염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깁사이트예요. 깁사이트라는 거는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라고 그래갖고 알루미늄이 그 물하고 만나갖고 이루어진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건 순수하게 이제 알루미늄이 된 거고 또 이게 그 산화물이라고 그래갖고 철 같은 게 있어요. 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산화돼 갖고 그 뭐 괴타이트, 뭐 헤마타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규산염 점토광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산화물 또 집사유 같은 거는 알루미늄 산화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모든 흙은 규산염 점토광물하고 알루미늄 팔면체, 그러니까 알루미늄 팔면체하고 규소 사면체하고 형성이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이제 뭐 철이라든가 그 알루미늄 같은 걸 빼고는 그게 이제 1대1로 돼 있으면 크롤라이트, 뭐 2대1로 돼 있으면 버미큘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토양학 책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번 넘어가겠습니다. CN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CN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C는 탄소를 얘기하는 거고 N은 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분은 그 탄수하고 크게 질소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물에 대한. 근데 400이라는 거는 탄소가 되게 많은 거죠. 위에가 분모가 크니까 400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 큰 이제 화렵수 톱밥은 CN율이 한 400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토양에 넣었어요. 그러면 토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문제거든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건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CN율이 높아서 탄소가 엄청 많고 질소가 적어요. 근데 질소 같은 경우는 그 미생물들이 그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이 톱밥을 집어넣으면은 그 탄소 성분만 쭉 많어 있기 400 정도 되고 다른 거는 거의 없기 질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이 먹을 게 없어 갖고 그 질소를 막 그 찾느냐고 그 미생물들 질소 기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러면 탄진율은 어느 정도가 좋으냐? 탄진율은 한 20에서 30%가 좋아요. 그 20에서 30이 좋은데 또 너무 작으면 20% 이하가 되면은 질소 같은 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분해가 되겠죠. 무기화가 되고 또 30 이상이 되면 고정화돼 갖고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나겠죠. 지금 400이니까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한데 400이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2번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자세히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265쪽에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 거기 한번 그 CN율은 아주 중요해요. 많이 나와요. 아까도 산림토양 할 때 그 했잖아요. CN율이 중요하다고. 잘 모르시면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65번 가겠습니다. 토양 미생물에 대한 물질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50쪽에 있는데 미생물에 대해 토양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애워두시고 책을 읽으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1번 황환원균은 혐기적인 조건에서 메틸 콜라라민에 있는 메틸기를 수은 이온에 전이한다. 말이 어렵죠. 아까처럼 미생물들은 여러 미생물들이 있어요. 황환원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혐기적인 조건에서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그 메틸기를 이용해서 수은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슈모도나스 같은 탈질 세균은 호기적인 조건에서 NO3 질산염을 NO2O나 N2 등으로 변환시킨다. 질산으로 변환시킨다. 이게 탈질 현상이거든요. NO3가 N2로 되는 게 탈질 현상인데, 이 호기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산소가 부족할 때 이렇게 그 생기는 탈질 세균들이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호기적인 게 아니고 혐기적이겠죠. 그랬을 때 2번이 답이고요.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화학 자급 영양세균은 탄소원을 CO2로부터 그리고 에너지원을 무기물로부터 얻는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화학 자급 영양세균이라는 거는 미생물들도 이제 화학 자급이라는 거는 그 에너지를 얻는데 탄소원은 CO2, 식물도 CO2를 탄소원으로 하잖아요. 에너지는 비추로 하는 것처럼 이거 화학 자급 영양세균은 CO2를 이제 탄소원으로 하고 에너지는 무기물로 얻어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4번 티오바실로스 페로옥시단스는 호기적인 조건에서 철을 산화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어렵죠, 이거. 이건 이제 그냥 철을 산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녹슬잖아요. 근데 그 세균 이름이 티오바실러스예요. 그래서 그런 균들이 있는데 이거는 티오라고 저는 이제 외웠거든요. 그냥 간단히 철 산화시키는 저기는 산소가 호기적인 산소가 많이 있을 때 막 속이 녹슬 때 티오라는 바실러스가 와서 그 세균은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여보세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죠.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은 제가 올리는 동영상 자료 그때그때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